초대도 안 했는데 왜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쳤다. 여기 제 승진 파티예요. 어머님 같은 분 오시면 분위기 깨져요. 말투는 낮았지만 독이 배어 있었고 주변 동료들 앞이라 더 대담해졌다. 솔직히 초라한 복장으로 이런 데 오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그녀는 코끝을 찡그리며 한 발 더 다가왔다. 제가 안 불렀다는 건 오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알아들으셔야죠. 내 손에 들린 작은 축하 케이크를 한번 흘끗 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이런 거 여기 안 어울려요. 그냥 집에 가져가세요. 사람들 웃음소리 속에서 그녀의 말만 유독 선명하게 울렸다. 그 순간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연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반지하예요.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창문 하나가 반쯤 땅에 묻혀 있는 그런 방이죠.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곳이에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빗소리가 나면 물이 셀까봐 밤새 잠을 설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여기서 산 지가 벌써 3년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저도 가끔은 묻습니다. 거울을 보면서요. 차연숙,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니? 하고요. 오늘도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는 정도죠. 목소리는 항상 바빠요. 엄마,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서요. 늘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럼 아들은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습니다. 다음은 언젠가요? 다음 달쯤이겠죠. 그래도 오늘은 좀 달랐어요. 아들이 직접 찾아온다고 했거든요. 얼마 만인지 몰라요. 석 달? 아니, 넉 달쯤 됐나?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어떻게 지내나 싶고, 그래서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죠. 시장에 가서 아들이 좋아하던 갈치를 샀어요. 반찬도 몇 가지 더 만들었고요. 좁은 방이지만 구석구석 청소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왔을 때 아들 얼굴이 밝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지안이는 문턱에 한 발도 안 들어왔어요. 밖에서 팔짱 낀 채 서 있었죠. 아들 현수는 방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여기 습기 엄청 차네요. 그래요. 저도 알아요. 빨래를 널면 사흘은 말라야 하고 이불은 눅눅해서 햇볕 좋은 날만 기다려 말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말투가 뭔가 싸늘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 같은 거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하거든. 제가 웃으며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밖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축하게 식어 있었죠. 엄마,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실 생각 없으세요? 지방? 네. 시골이요. 공기도 좋고 집도 넓고 엄마 나이에 서울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저는 멍하니 아들을 봤어요. 그 눈이 저를 피했어요. 현수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너희도 가까이 있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때 며느리가 문 앞으로 한 발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텐 어머님이 부담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어머님이 여기 이렇게 사시는 거 저희한텐 창피해요. 제 직장 동료들이 알면 어떡해요? 남편 엄마가 반지하 산다는 거. 지안이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로 보는 것 같았죠. 지안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안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엄마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기도 하고요. 난 괜찮다고 했잖아, 현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지로 참았는데도 목이 메었죠. 엄마 말 좀 들어요. 제발.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낯설었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며느리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없었어요. 아들도 곧 따라 나가려는 눈치였죠.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엄마가 고칠게. 아들이 제 손을 떼어냈어요. 부드럽지 않았어요. 거의 뿌리치듯이요.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린 바빠요. 그리고 그냥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갈치는 아직 봉지 안에 있었고 만들어둔 반찬은 식탁 위에 그대로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뭘 잘못했길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구두, 운동화, 샌들. 모두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가는 발들이었죠. 저만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주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사진은 한 달 전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부탁해서 받은 거였죠. 지호 요즘 어때? 많이 컸지? 네, 잘 크고 있어요.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그렇게 받은 사진이었어요. 억지로 받아낸 것 같아서 마음이 쓰렸죠. 며느리는 예전엔 안 그랬어요. 결혼 초엔 정말 다정했거든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입맛엔 이게 맞으세요? 늘 웃으면서 물어봤었죠. 손도 꼭 잡아주고 명절 때면 제 옆에 앉아서 수다도 떨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정확히는 아이를 가진 후부터였어요. 처음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전화를 해도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요. 하고 끊었죠. 그래도 이해했어요. 임신은 힘든 거니까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도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현수야, 지안이 괜찮아? 산후조리는 잘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지안이 친정엄마가 다 챙겨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친정엄마가 돌봐주는데 괜히 오지랖 떨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걸 저는 사흘 후에 알았어요. 사흘이요. 아들이 문자로 알려줬어요. 엄마, 애 낳았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왔거든요. 왜 나한텐 이제 알려주는 거지?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격려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면회 안 돼요. 지안이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엄마인데.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나중이었어요. 그 나중이 언제냐고요? 100일 잔치 때였어요. 초대는 받았어요. 문자로요. 어머님, 100일 잔치 합니다. 오세요. 딱 그 한 줄이었죠.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 옷도 새로 샀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손봤고요. 손주한테 줄 금반지도 준비했죠. 제가 가진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안이네 친정 식구들은 주인공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이 엄마는 손주를 안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고 있었고, 지안이 아빠는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구석이었어요. 식당 한쪽 구석, 사람들 동선에서 벗어난 자리였어요. 이름표도 없었어요. 그냥 빈자리가 하나 있길래 앉았죠. 아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편한 자리예요. 편한 자리요? 아무도 오지 않는 구석이 편한 자리라고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손주를 꼭 안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려 하면 슬쩍 몸을 돌렸어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처럼요. 금반지를 건네려고 했어요. 지안아, 이거 지호한테. 그랬더니 며느리가 받아들고는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없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잔치는요? 초대조차 받지 못했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죠. 현수야, 지호 돌잔치 언젠데? 그랬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가족끼리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작은 금이었지만 점점 커졌죠. 그리고 저는 매일 밤 혼자 물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축축한 벽과 곰팡이 냄새만 있을 뿐이었죠. 며느리 지안이가 변한 건 정확히 말하면 임신 5개월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어요. 명절 때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었죠. 서툴긴 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지안아, 괜찮아. 넌 쉬어. 임신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상추를 다듬고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전화 통화가 짧아졌죠. 어머님, 죄송한데 지금 좀 피곤해서요. 어머님,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런 말들이 늘어났어요.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임신은 힘든 거니까요. 몸도 무겁고 마음도 예민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걸 줄였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지안아, 몸은 좀 어때? 산후조리 잘하고 있어?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한참 후에 왔죠. 네, 괜찮아요. 그게 다였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현수야, 지안이 많이 힘들어?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안이 친정엄마가 다 챙겨주고 계세요. 그래도 엄마잖아. 시어머니가. 엄마, 지안이가 친정엄마랑 있는 게 더 편하대요. 이해해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해해달라고요? 뭘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를 더 편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사흘 후에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흘이요. 제 손주가 세상에 나온 지 사흘이 지나서야 저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시장에 다녀왔어요. 채소 몇 가지 사고, 두부 한 모 사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애 낳았어요. 3.2kg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괜찮아요. 그게 다였어요. 문자 한 통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쁨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왔거든요.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지? 출산한 날짜를 보니까 사흘 전이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뭘 했을까요? 시장 가고, 빨래하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제 손주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에도요.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죠. 현수야, 엄마야. 출산했다고? 병원 어디야? 지금 갈게.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왜?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지안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면회도 제한적이고요. 친정 식구들도 짧게 보고 갔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시어머니인데. 엄마, 제발이요. 지안이 상태가 안 좋다니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나중이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나중은 언제죠? 일주일 후? 한 달 후? 결국 손주를 처음 본 건 100일 잔치 날이었어요. 문자로 온 초대장이었어요. 어머님, 지호 100일 잔치 합니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청담동 라페루즈 레스토랑에서요. 딱 그것뿐이었어요. 오세요도 아니고 꼭 오셔야 해요도 아니고 그냥 통보였죠.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날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옷부터 새로 샀죠. 동대문 시장에 가서 깔끔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색깔도 화사한 걸로요. 손주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미용실도 갔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염색도 새로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조금은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혼자 중얼거렸죠. 금반지도 준비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거예요. 그걸 꺼내서 헝겊으로 닫고 예쁜 상자에 담았어요. 손주한테 줄 거라곤 이것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100일 잔치 당일 저는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온 건가 싶어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시계를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긴장해서요. 정확히 1시에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입구에서부터 화려했어요. 풍선 장식이 가득하고 백DAYS라고 쓰인 금색 글씨가 반짝였죠.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입구에 서서 두리번거렸죠. 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인사하느라 바빴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어머님,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지안이네 친정 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기 자리 있어요. 저기 앉으세요. 그분이 가리킨 곳은 구석이었어요. 레스토랑 한쪽 끝, 사람들 동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리였죠. 심지어 기둥 뒤였어요. 여기요? 네, 편한 자리예요.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그분은 다시 중앙 테이블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축하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요, 구석에 혼자 앉아서
사람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름표도 없었어요. 다른 테이블엔 다 신랑 측 친척, 신부 측 친구 이런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제 테이블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주를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지안이가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새하얀 옷을 입힌 작고 예쁜 아기였죠. 제 손주였어요. 지안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지호 좀 안아봐도 될까? 할머니가. 어머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어머님, 다음에요. 오늘 사람 많아서 애가 예민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렸어요. 등을 보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주는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며느리 품에 안겨 있었죠. 옆에서 지안이 친정어머니가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지호 할머니 왔다 하면서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아기가 웃었어요. 까르르 웃으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여기서 우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구석 자리로요. 그리고 가방에서 금반지를 꺼냈어요. 예쁘게 포장한 상자를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포크로 이리저리 음식을 옮기기만 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으래서. 누가요? 사돈 어머님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 사람 많아서 자리 배치가 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또 이해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지호 한 번만 안아봐도 안 될까? 할머니가 처음 보는 건데. 엄마, 나중에요. 지금 사람들 사진 찍느라 바빠요. 나중은 언제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금반지 상자를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언제 줘야 하나, 어떻게 줘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나서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지안아, 이거 지호한테 주려고. 금반지 상자를 내밀었어요. 며느리가 받아들었죠. 그런데 표정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였어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방에 넣었어요. 예쁘게 써줘. 할머니가 준 거라고. 네. 대답은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돌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봤죠. 현수야, 지호 돌잔치 언제 해? 엄마가 준비 좀 도와줄까?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족끼리요? 그럼 나는요? 나는 가족이 아닌가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죠. 그래도 할머니인데.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없었어요. 읽은 표시만 떴죠. 그날 밤 저는 반지하 방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창밖으론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죠. 저만 여기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어요. 축축한 벽과 곰팡이 냄새만 있을 뿐이었죠. 돌잔치에서 빠진 후로 며느리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숨기지도 않았어요. 아예 대놓고요. 그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잠깐 들를게요. 반가웠어요. 한 달 만에 오는 거였거든요. 서둘러 방을 정리했어요. 청소도 다시 하고 과일도 깎아놨죠. 손주가 올까 싶어서 아기 과자도 샀어요.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요. 그런데 막상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현수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지안이는 아예 문턱도 안 넘었어요. 밖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엄마, 들어와요. 아들이 저를 밀어내듯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밖에 서 있었고요. 지안아, 안 들어와?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여기 있을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죠. 뭔가 급하게 말하고 가려는 것처럼요. 엄마,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응, 말해봐. 엄마, 이제 정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 환경도 안 좋고. 또 그 얘기였어요. 현수야, 엄마 여기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곰팡이 슬어 있고 습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잖아요. 아들이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말투가 마치 저를 탓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앞으로 한 발짝 들어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사시는 거 저희한텐 창피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팀장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반지하 사신다는 거 동료들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안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반지하 사는 거 맞잖아요. 지안이,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말 같았죠. 현수 씨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팀장 됐는데, 시어머니가 반지하 산다는 거 알려지면 저 망신당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망신이라니. 지안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가난한 게 죄예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엄마, 지안이 말이 좀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해는 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다들 외모, 학벌, 집안 보잖아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아들이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에 서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현수야, 너마저. 엄마, 현실을 좀 아세요. 엄마가 이렇게 사시면 우리도 힘들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호도 곧 어린이집 갈 건데 엄마 같은 할머니 있으면 애가 놀림 받아요. 요즘 애들 잔인해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손주가 날 부끄러워한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가 반지하 산다는 거 친구들한테 들키면요. 며느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일어섰죠. 나가줄래? 엄마, 나가라고. 둘 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 날 창피하다고 하는 게 날 위해서야? 엄마, 사실이잖아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이 나이에?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경멸하듯이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이니까. 집이요? 이게 집이에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이건 그냥 지하 창고예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지하나. 아들이 다시 형식적으로 말렸어요. 뭐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반지하 사는 분이 무슨 할머니 노릇을 하겠다고.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제가 문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2번이나 놓쳤죠.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 엄마 생각해서. 생각? 내 생각은 안 해봤니?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지방으로. 싫어. 나 안 가. 여기 내 집이야. 비좁고 습해도 여긴 내 공간이야. 며느리가 혀를 찼어요. 즉, 고집은.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며느리를 따라갔죠.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연락할게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거든요. 가족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눈물이 났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반지하 사는 분이 무슨 할머니 노릇을. 창피해요. 망신당해요.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손주 사진을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사진은 1달 전 거였고 그마저도 제가 부탁해서 받은 거였죠. 지호야, 할머니가 그렇게 창피하니? 작은 아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천진난만하게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겠죠. 할머니가 어디 사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웃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죠. 며느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요. 할머니는 반지하 살아. 가난해. 창피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슬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족한테도 이렇게 버림받는구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먼지 쌓인 곳에 낡은 서류 상자가 있었죠. 35년 전 거였어요.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명함, 사진, 계약서. 그 중에서 명함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으뜸그룹 경영기획실 고문 차연숙. 젊은 시절 제 이름이었어요. 그때는 달랐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강남 한복판 오피스텔에 살았죠. 비서가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반지하에 혼자 사는 며느리한테 천대받는 늙은 여자예요. 서류를 뒤적였어요. 그러다 한 장을 발견했죠. 주식 지분 확인서였어요. 으뜸그룹 지분 13% 보유 확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35년 전 창립 멤버로 일하면서 받은 지분이었어요. 그때는 회사가 작았죠. 직원 2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으뜸그룹은 대기업이 됐어요. 계열사만 15개예요. 13%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묻어뒀으니까요. 왜 묻어뒀냐고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35년 전 현수가 5살 때였어요. 교통사고가 났었죠. 큰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회사 일을 쉬었어요.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러는 사이에 회사는 커졌고 저는 뒤처졌죠. 복귀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아들만 건강하면 돼. 지분은 그대로 두었어요. 언젠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아들이 컸을 때, 엄마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단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커서 저를 창피해했고 며느리는 저를 비웃었죠.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지? 그 생각이 확신으로 변했어요. 이대로 살 순 없어.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되찾아야겠어. 내 자리를.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곧 걸어 나갈 거예요. 이 반지하를 벗어나서요.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 끝이 아니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5년 만에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요. 며느리 승진 소식은 아들한테서 들었어요. 엄마, 지안이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래, 잘 됐네.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전할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짧았어요. 늘 그렇듯이요. 승진 파티를 한다는 얘기는 며칠 후에 우연히 알았어요. 아들 SNS를 보다가 발견했거든요. 레스토랑 예약 완료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와이프 승진 축하 파티 준비 중이라는 글과 함께요. 초대는 없었어요. 당연한 건가 싶었어요. 요즘 제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지하 사는 창피한 시어머니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선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저를 싫어해도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아들의 아내고 손주의 엄마인데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가면 또 상처받을 게 뻔했어요. 구석에 혼자 앉혀지거나 아예 쫓겨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 번은 축하해줬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결국 가기로 했어요. 파티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이름도 생소한 프랑스식 레스토랑이었죠. 입구부터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정장 입은 직원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평소 입던 깔끔한 재킷을 입고 갔어요.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었어요. 시장에서 산 작은 꽃다발이었지만 제 마음은 담았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저녁 7시였어요. 예약 시간이 7시 반이라고 SNS에 적혀 있었거든요. 일찍 온 거죠. 들어갈까 망설였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들어가면 뭐라고 하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반가워할까? 며느리는 또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보였어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올린 채 웃고 있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와인잔을 들고 있었죠. 아들도 보였어요. 며느리 옆에 서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야지. 용기를 냈어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죠.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안 오실 거예요. 손이 멈췄어요. 아, 남편 어머님 말씀이세요? 다른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솔직히 오시면 곤란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벼운 목소리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있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말하지? 좀 초라하세요. 초라하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라하다니요? 반지하 사세요. 서울 한복판에. 어머, 정말요? 여자들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것도 곰팡이 핀 방에서요.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밌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 모신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보세요.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시어머니 같은 분이 오시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여러 명이 함께 웃었어요. 지한 씨 말도 되게 솔직하시네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사실이니까.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며느리 축하해 이러시는 거 상상해 보세요. 옷도 촌스럽게 입고 말투도 어눌하고 제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요즘 시대에 반지하 사는 사람은 좀 다른 여자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반지하 사는 사람이 이런 레스토랑에 어울릴 리가 없죠. 여긴 코스 요리만 3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시어머니 오시면 메뉴판 보고 기절하실걸요? 다들 웃었어요. 크게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현수 씨는 뭐라고 해요? 어머님한테. 누군가 물었어요. 남편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부담스럽대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해요? 친엄마한테? 네. 솔직히 우리한텐 짐이에요. 돈도 안 되고 도와주시지도 못하고 그냥 체면만 깎아내리죠. 와, 그래도 친어머니신데. 친어머니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는 돈도 많고 도와주시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요? 손주 선물도 금반지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낡은 거요. 금반지요. 제가 백일잔치 때 준 그 금반지요. 금반지요? 요즘 누가 금반지 줘요? 그러니까요. 시대착오적이죠. 차라리 현금을 주시든가. 지한 씨 힘들겠어요. 그런 시어머니 모시긴요. 안 모셔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라고 했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아니요. 고집 세세요. 계속 서울에 있겠대요. 아이고.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하나하나가 다요. 초라해서 창피해. 반지하 사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안 어울려. 짐이에요. 체면만 깎아내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떨렸어요. 꽃잎이 하나 떨어졌죠. 안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지한 씨, 손주 때문에라도 좀 참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요? 손주한테도 안 보여줄 거예요. 애가 나중에 크면 할머니 창피해할 텐데 괜히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며느리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잠깐이었지만요. 어머, 지한 씨. 그렇게까지. 농담이에요, 농담. 하지만 진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뒤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어떻게든 걸었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손에 든 꽃다발을 내려다봤어요. 예쁘게 포장한 꽃들이었는데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근처 쓰레기통에 꽃다발을 버렸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죠. 저만 혼자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짐인가? 가족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 전화하려고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현수야, 너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답이 무서웠거든요. 만약 아들이 네, 엄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라고 하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말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죽으면 편해진다고? 화가 났어요. 처음으로요. 지금까지는 슬프고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왜 죽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살 순 없어. 뭔가를 바꿔야 해. 반지하 방에 도착했어요. 불을 켰죠. 옷장을 열고 제일 안쪽에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35년 전 거요. 명함을 다시 봤어요. 으뜸그룹 경영기획실 고문 차연숙. 그리고 지분 확인서를 봤어요. 지분 13%. 이게 제 거였어요. 35년 전부터요.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창피해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편하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젠 제가 살아야죠. 저를 위해서요. 서류를 펼쳐놓고 오래된 조직도를 봤어요. 거기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영우 과장. 35년 전 제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고영우 으뜸그룹.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고영우 으뜸그룹 회장 취임. 회장이요? 그 영우가요?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나왔죠.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영우가 맞았어요. 기사를 읽었어요. 고영우 회장, 창립 멤버 출신으로 30년간 그룹 성장 이끌어. 창립 멤버요. 저도 창립 멤버였어요. 그런데 영우는 회장이 됐고 저는 반지하에 살고 있었죠.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연락해봐야겠어. 오래된 명함첩을 뒤적였어요. 영우의 명함을 찾았죠. 35년 전 명함이었지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안 쓰는 번호겠죠. 하지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회장 비서실 연락처요. 다시 검색했어요. 으뜸그룹 회장 비서실. 번호가 나왔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35년 만인데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 기억한다 해도 만나주실까요? 하지만 해봐야 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제발,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전화가 연결되길 기다렸어요.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됐어요. 으뜸그룹 회장실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비서인 것 같았죠.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입이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는 현재 일정 중이십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차연숙이라고 합니다. 35년 전에 말을 잊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35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때 상사였다고? 믿을까요? 반지하 사는 늙은 여자의 말을요. 죄송합니다만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속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으뜸그룹에서 일했었어요. 회장님이 과장이셨을 때, 선배님이시군요. 하지만 회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셔서요. 혹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비서가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차연숙입니다. 차연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연락 올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35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서류를 펼쳐봤어요.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으뜸그룹 창립 초기 사진이었죠.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이 5개뿐이었고 사람들은 20명 남짓이었어요. 사진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30 중반이었죠. 단발머리에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옆에 영우가 보였어요. 26쯤 됐을까요?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그때는 좋았어요. 회사는 작았지만 꿈은 컸어요. 모두 열심히 일했고 서로를 믿었죠. 영우는 특히 성실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제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냈어요. 차 고문님, 이 기획안 괜찮을까요? 영우가 늘 물어봤었죠.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요. 잘했어요, 영우 씨. 역시 믿고 맡길만 해요. 제가 칭찬하면 영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고문님 덕분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 영우가 이제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요, 반지하에 살고 있었죠.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 인생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은 제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스팸이겠지. 무시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연숙 고문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 지긋한 익숙한 목소리였죠. 네, 저 고영우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영우 씨?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놀람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어떻게 제 번호를 비서가 어제 전화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차연숙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바로 전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선배님, 영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35년 만입니다. 바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습니까? 주소를 말하기가 창피했어요. 반지하라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죠.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요? 영호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네. 선배님이 거기서 사셨다는 말입니까? 네. 몇 년 됐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갑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영호 씨, 정말 괜찮아요. 굳이 오실 필요. 선배님,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선배님 덕분입니다. 선배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시는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영호가 서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영호였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선배님, 영호가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영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죠. 반지하 방을 둘러봤어요. 좁은 공간, 축축한 벽, 작은 창문.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배님이 여기서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어요. 마치 앉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요. 선배님,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요. 몰랐을 수도 있죠. 아닙니다.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선배님이 그룹을 떠나신 후에도 선배님을 찾아뵀어야 했어요. 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과장일 때 선배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기획안 쓰는 법, 회의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 모두 선배님한테 배웠어요. 옛날 일이에요. 아닙니다. 영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배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사셨다는 게 제 잘못입니다. 영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입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배님, 왜 연락 안 하셨습니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떠난 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들 때문이었죠. 아들이 아팠고 전 엄마였으니까요. 그래서 회사를 떠났고 그 후로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지분은요? 영호가 물었어요. 지분 13%. 아직 선배님 명의로 돼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요. 그래요? 네. 35년 전 그대로입니다. 단 한 번도 거래된 적 없어요. 저는 옷장으로 가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지분 확인서를 꺼내서 영호한테 보여줬죠. 영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오래 들여다봤어요. 선배님, 이거 아십니까? 뭐요? 지금 이 지분 가치가 얼마인지요? 잘 모르겠어요. 3천억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으뜸그룹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13%면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요? 제가요? 그게 진짜예요? 네. 법적으로 선배님 겁니다. 영호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선배님, 이제라도 되찾으셔야 합니다. 선배님 거예요. 하지만 35년이나 지났는데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오히려 배당금도 못 받으신 거잖아요. 35년치 배당금까지 청구하실 수 있어요. 영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선배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영호 씨, 선배님은 창립 멤버이십니다. 그룹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영호가 방을 둘러봤어요.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회장입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선배님 몫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선배님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돼줬어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옛날 후배가요. 고맙습니다, 영호 씨. 아닙니다, 선배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호가 일어섰어요. 이제 곧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네.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제가 숙소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배님.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으뜸그룹 대주주이신 분이 반지하에 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나가세요. 하지만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저녁에요. 짐 싸두세요. 그렇게 말하고 영호는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3천억이요? 제가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다시 봤죠. 차연숙, 지분 13%. 35년 전엔 그냥 종이 쪼가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3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말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편해질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번엔 쓴웃음이 아니었어요. 편해진다고? 지아나.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불편해질 차례야.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의 발이 보였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발들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도 곧 걸어 나갈 거예요. 이 반지하를 벗어나서요. 35년 만에요. 그날 저녁 영호가 다시 왔어요. 차가 한 대 서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선배님 가시죠. 영호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반지하 방을 둘러봤어요. 3년을 살았던 곳이에요. 초라하고 축축했지만 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젠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문을 닫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영호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선배님 타세요. 차에 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제 몸을 감쌌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반지하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영호가 데려다 준 곳은 그룹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죠. 로비부터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선배님,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습니다. 영호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선배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객실로 안내받았어요. 30평은 될 것 같았어요. 거실, 침실, 욕실이 따로 있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반지하에서 3년을 살다가 이런 곳에 오니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영호가 명함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영호 씨. 내일 법무팀 팀장이 찾아뵐 겁니다. 지분 관련 절차 설명드릴 거예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선배님. 영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5년 전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 영호 씨, 이 일은 당신 실력으로 이뤄낸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그 말이요. 저는 가물가물했어요. 그런 말을 했었나요? 저는 그 말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배님이 안 계셨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제가 선배님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건 선배님 실력으로 이뤄낸 겁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고맙습니다. 영호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넓은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온 메시지가 없었어요. 며느리한테서도요.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이사했어라고?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대신 옛날 서류들을 다시 펼쳤어요. 35년 전 조직도가 나왔어요. 거기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고영우 과장, 김민수 대리, 박정희 사원. 다들 어떻게 됐을까요? 영호는 회장이 됐죠. 다른 사람들은요? 궁금해서 검색해 봤어요. 김민수 으뜸그룹.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수 으뜸그룹 부사장. 박정희 으뜸그룹. 박정희 으뜸그룹 상무이사. 다들 성공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반지하에 살고 있었죠.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엄마였어요. 아들을 선택했고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은 저를 창피해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엄마. 응, 현수야. 엄마,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길래요. 집에 계세요? 아니, 집 아니야. 어디 가셨어요?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요? 아들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강남이야. 강남요? 엄마, 강남은 집값이 비싼데. 무슨 돈으로요? 걱정이 아니라 의심하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돈 있어. 엄마 돈이요? 어디서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아니에요? 사채 같은 거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가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수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걱정 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일 벌이신 거 아니에요? 일? 무슨 일?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거 많다고. 노인이라고요? 저를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엄마 아직 노인 아니야. 엄마, 장난 아니에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안 돼. 왜요? 아직 안 돼. 나중에. 엄마. 현수야, 엄마 정말 괜찮아. 나쁜 일 아니야. 그냥 엄마 일 좀 정리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안 돼. 엄마, 이상해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 숨기는 거 아니야. 그냥 때가 되면 말해줄게.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지안이가 걱정하는데요. 엄마가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냐고. 지안이가 걱정한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요. 지안이는 신경 꺼도 돼. 엄마 일이니까. 엄마. 현수야, 엄마 이제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걱정한다고? 지안이가? 거짓말이죠. 며느리가 저를 걱정할 리 없었어요. 아마 불안한 거겠죠. 제가 뭔가 하려는 게 느껴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차연숙 고문님, 으뜸그룹 법무팀 김재석입니다.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들어오세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재석 팀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고문님, 지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5년 전 고문님께서 받으신 지분 13%는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정말 제 거예요? 네. 명의도 고문님으로 돼 있고 한 번도 거래된 적 없습니다. 김재석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3,200억 원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3,200억요? 네. 그리고 35년간 배당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배당금이요? 네. 대략 계산하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800억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합치면 4천억이 넘습니다. 고문님. 4천억이요? 저한테요? 고문님, 괜찮으세요? 김재석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문님 정당한 권리입니다. 김재석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이사회 참석 관련 서류입니다. 이사회요? 네. 고문님은 대주주이십니다. 이사회 참석 권한이 있으십니다. 제가 이사회예요? 네. 회장님께서 다음 주 이사회에 고문님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고문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고문님께 정식으로 자리를 되찾아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김재석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문님, 35년 전 고문님은 창립 멤버셨습니다. 이 회사를 만드신 분 중 한 분이시죠. 돌아오셔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고문님 자리예요. 그날 오후 영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법무팀 만나셨죠? 네, 영우 씨. 어떠셨어요? 믿기지 않아요. 4천억이라니. 선배님 거예요. 35년 전부터요. 영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선배님, 다음 주 이사회 오시겠습니까? 가도 될까요? 오셔야 합니다. 선배님 자리니까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선배님, 두려우신 거죠? 네. 솔직하게 말했어요. 35년이요.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볼까요? 존경할 겁니다.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배님은 전설이에요. 창립 멤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죠. 다들 선배님 얘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래요? 네. 저도 신입사원들한테 늘 말했습니다. 차연숙 고문님 같은 기획자가 되라고요.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맙습니다, 영호 씨. 선배님 오세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한복판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도 곧 저 빌딩 중 하나로 갈 거예요. 35년 만에요. 그날 밤 옷장을 열었어요. 35년 전 정장이 나왔어요. 보관을 잘해둔 거였죠. 입어봤어요. 조금 작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졌으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69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35년 전처럼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어요. 차연숙.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넌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 갈 거라고요. 제 자리를 되찾을 거라고요. 35년 만에요. 이사회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긴장돼서요.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정장을 입었어요. 어제 백화점에 가서 골랐죠. 네이비 색상의 단정한 정장이었어요. 영우가 스타일리스트를 보내줬거든요. 고모님께 어울리는 옷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벌을 가져왔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랐죠.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35년 만에 정장을 제대로 입으니까요. 하지만 어울렸어요. 제 모습이 맞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호였어요. 선배님, 차 보냈습니다. 10시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선배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어. 차연숙, 넌 할 수 있어. 10시 정각 로비로 내려갔어요.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죠. 고모님 타십시오. 차에 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였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 한복판을 달렸죠.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으뜸그룹 본사 건물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최상층인 30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영우가 서 있었어요. 선배님 오셨습니다. 영우 씨. 영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선배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들어가시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15명쯤 됐을까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영우가 말했어요. 차연숙 고모님이십니다. 으뜸그룹 창립 멤버이시자 지분 13%를 보유하신 대주주이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35년 전 이 회사를 만드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이사회에 정식으로 복귀하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봤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 환영하는 눈빛이었죠. 앉으시죠, 선배님. 영우가 의자를 빼줬어요. 회장석 바로 옆이었어요. 앉았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요.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우가 회의를 진행했어요. 경영 보고, 실적 분석, 투자 계획. 여러 안건들이 다뤄졌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35년이란 세월이 느껴졌죠. 모든 게 달랐어요. 용어도, 방식도, 규모도요.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됐을 때 영우가 말했어요. 다음 안건입니다. 인사 관련 건입니다. 서류가 돌아왔어요. 저도 한부 받았어요. 펼쳐봤죠? 마케팅 본부 팀장 이지한 마이너스 승진 심사 재검토.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지한 팀장은 지난달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액수는 약 3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또한 승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습니다. 평가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영우가 서류를 넘겼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무팀에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으뜸그룹은 부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요. 하지만 회장님, 이지한 팀장은 성과가 좋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성과와 별개입니다. 부정은 부정입니다. 영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요. 3천만 원 금품 수수, 평가 점수 조작. 그 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영우가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이지한 팀장 해고건 찬성하시는 분? 손이 올라갔어요. 15명 모두였죠.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영우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지한 팀장의 남편 차연수 씨입니다. 재무팀 과장이죠.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차연수 과장도 같은 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부인의 부정을 알고도 묵인했고 일부 금품을 함께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증거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네.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명백합니다. 영우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차연수 과장도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 손이 올라갔어요. 모두였죠. 만장일치 가결. 영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사택도 회수하겠습니다. 즉시 퇴거 명령 발송하겠습니다. 사택까지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살던 집까지요. 회의 마치겠습니다. 영우가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영우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영우 씨. 네, 선배님. 이게 맞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님, 이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영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제가 조사 시작한 건 선배님 때문이 아닙니다. 정기감사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 명백한 부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아드님이라고 봐줄 순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선배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영우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선배님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아드님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선배님 우세요. 미안해요, 영우 씨.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영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받았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지안이도 해고됐어요. 사택에서도 나가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엄마가 뭔가 하신 거죠? 으뜸그룹 본사에 계시다면서요?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엄마,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현수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내부 감사였어. 엄마랑 상관없어. 내부 감사요?
그럼 왜 하필 지금이에요? 엄마가 본사에 나타난 바로 그날에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거 취소시켜 주세요. 제발이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현수야,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긴요. 엄마가 거기서 뭔가 하시잖아요. 취소시켜 주세요.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요? 왜 안 돼요? 전 엄마 아들이에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부정을 저지른 건 사실이잖니.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조사 결과 봤어. 3천만 원 받았다며? 승진 점수도 조작했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현수야, 엄마가 평생 뭐라고 가르쳤니?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너도 해도 되니? 엄마, 현수야, 넌 잘못했어. 그 대가를 치러야 해. 대가요? 엄마, 저 지금 직장 잃었어요. 집도 잃었고요. 이게 대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래, 그게 대가야. 엄마,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엄마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더 엄격해야지. 엄마, 현수야, 엄마는 너한테 실망했어. 아주 많이. 그 말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 어떡해요? 지호는요? 손주는 어떻게 키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엄마한테 손 벌리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엄마, 진짜예요?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영우가 옆에 있었어요. 선배님, 괜찮아요, 영우 씨. 해야 할 말이었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선배님, 제가 차 태워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시죠.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곳 더 가야 해요. 어디요? 사택이요. 아들 네 집. 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배님, 지금 가시면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를 탔어요. 사택으로 향했죠. 30분 후 사택 앞에 도착했어요. 고급 아파트였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뜸그룹 임원들이 사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15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어머님?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이 하신 거죠? 이거 다 어머님이 하신 거죠? 지안아. 왜요?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잘못했잖니. 부정을 저질렀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다들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야. 어머님,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취소시켜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함부로 한 것도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제가 붙잡았어요. 지안아, 그러지 마.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지호는요? 애는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호 얘기는 꺼내지 마. 넌 그 아이 할머니한테도 못되게 굴었잖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제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안아, 난 내가 초라하다고 했지? 반지하 사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안 어울린다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걸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 문 밖에서 어머님, 넌 날 짐이라고 했어. 죽으면 편해질 거라고도 했고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안아, 난 그 말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던 게 아니야. 그게 내 본심이었어. 제가 돌아섰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줘, 지안아. 안 나요. 못 나요. 어머님이 취소시켜 주셔야 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 현수야, 넌 엄마를 창피해 했어. 짐이라고 생각했고, 그건 아니었어요. 거짓말 마. 엄마가 반지하 산다는 거 내 동료들한테 숨겼잖아. 엄마 존재 자체를 숨겼어.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는 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회사도 그만뒀고 돈도 다 내 학비에 쏟아부었어. 엄마가 가진 거라곤 너밖에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넌 엄마를 버렸어. 창피하다고, 짐이라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수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우는 며느리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을요. 너희 일주일 안에 여기서 나가야 해. 회사에서 퇴거 명령 나왔어. 엄마.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짜야. 제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죠.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잘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돌이킬 순 없었어요. 1층에 도착했어요.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선배님, 영호 씨, 집으로 가요. 네. 차에 탔어요. 창밖을 봤죠. 아들네 아파트가 멀어졌어요. 잘 가라, 현수야. 지안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요. 해고 통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들한테서 2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100통 넘게 왔죠. 읽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런 문자들이었어요. 손주를 이용하더라고요. 비겁했어요. 영우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 같은데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봤어요. 영우 씨,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선배님,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요. 솔직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이해합니다. 영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럴까요? 네. 선배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기억하세요. 고마웠어요. 다음 날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모님, 양육권 소송건입니다. 양육권이요? 네. 손자 차지호 군에 대한 양육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고 아동 복지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양육권을 신청하시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모님 생각해 보세요. 손자분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호를 내가 키운다고?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뛰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양육권 소송 진행해 주세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을 조모 차연숙에게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정숙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부모는 현재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모는 충분한 경제력과 양육 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조모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들이 부축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이럴 거예요? 지안아, 법원 결정이야. 법원 결정이요? 어머님이 신청하셔서 된 거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알아. 하지만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없잖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직장 구할게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어디서 받겠니? 차가운 말이었어요. 알고 있었죠. 어머님, 어머님은 악마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악마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난 지호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될 거야. 제발요, 어머님. 지호만은 돌려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안 돼. 제가 막았어요. 지호는 이제 나랑 살 거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어머님, 지안아, 내가 날 창피해했을 때 넌 날 손주한테서도 떼어놨잖아. 기억나니? 백일잔치 때, 돌잔치 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제 내 차례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일주일 후 지호를 데려왔어요. 아이는 낯을 가렸어요. 당연했죠. 저를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호야, 할머니야. 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자. 게스트하우스는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영우가 다른 곳을 준비해줬어요. 선배님, 그룹 사택입니다. 넓고 안전해요. 새 사택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50평이 넘었죠. 거실도 넓고 방도 3개였어요. 지호 방도 따로 꾸며줬죠. 이사하던 날 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엄마는 지금은 못 와.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랑 놀자. 싫어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달, 2달. 지호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밥도 잘 안 먹었어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이 싫다고요. 하지만 제가 매일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지호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요. 지호야, 오늘은 오므라이스야. 맛있어요? 먹어봐. 한 입 먹더니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어느 날 밤 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글쎄, 지호야.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도요. 그럼 전화할까? 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친 목소리였죠. 지안아, 나야. 어머님, 지호가 엄마 보고 싶대. 잠깐 통화해 줄래? 침묵이 흘렀어요. 네. 핸드폰을 지호한테 건넸어요. 엄마.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나 잘 지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 엄마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지호야, 엄마도 보고 싶어? 많이. 그럼 와요, 엄마. 엄마는 지금은 못 가. 미안해.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통화가 끝났어요. 지호가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할머니, 엄마 우는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엄마 왜 울어요? 엄마가 힘든가 봐. 그럼 제가 가서 위로해 줄까요? 아니야, 지호야. 넌 여기 있어야 해. 왜요? 그냥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영우가 찾아왔어요. 선배님, 다음 주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선배님께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사회복지재단을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재단이요? 네. 선배님 이름으로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선배님은 평생 어려움 속에서 사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영호의 제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영호 씨. 아닙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제게 해주신 게 더 많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제안했어요. 차연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영우가 미소 지었어요.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 가결.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사무실도 생기고 직원들도 채용했죠. 저는 매일 재단에 나갔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고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힘내세요. 그들의 미소가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제가 새 직장 구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할게요. 지안이도 일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언젠가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어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지호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그래, 지호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여줘. 그림을 펼쳤어요. 집 그림이었어요. 그 앞에 할머니와 아이가 손잡고 서 있었죠. 할머니, 이거 우리예요. 그렇구나. 예쁘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어.
그날 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35년 전처럼 저는 다시 높은 곳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손주가 있었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차연숙,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넌 해냈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재단에 가야 하고 지호랑 놀아줘야 하고 이사회도 참석해야 했죠.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9살 차연숙의 이야기였어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35년 만에 제 자리를 되찾기까지의 여정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창피하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69이라는 나이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사랑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이룰 꿈도 남아 있었죠. 여러분도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